안녕하세요. 고전으로부터 본 오늘의 이윤호입니다. 늘상 방송을 할 때마다 그런 고민을 합니다. 제 방송이 제가 좀 웃기지도 못하고요. 또 늘 무겁죠. 게다가 이게 1시간 안에 철학의 사유들을 정리하는 일이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닌 듯합니다. 어쨌거나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번 시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사유들은 그 아주 높은 산을 고봉을 점령하는 것 같은 오르는 일이라면 어떤 사유들은 도시의 골목을 헤매는 아주 오래된 도시의 백승영 교수의 어떤 비유죠.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그런 점에서 니체는 칸트나 헤겔과 다르게 오래된 도시의 골목을 헤매는 일이었죠. 요번 시간에 할 발터 베냐민은 그 골목 중에서도 뭐라고 할까요? 체코의 프라 내지는 이 아주 엉켜있는 골목들을 헤매고 돌아다니는 일 같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도시의 골목 모두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어느 골목의 어느 부분을 잘라서 우리는 오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의 의미는 결국 사유의 흔적들, 얼룩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오늘과 만나는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친절한 안내자여야 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유라고 하는 것이 상과 역사의 복잡계를 다루는 일이기도 합니다. 비유는 쉽게 이해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런 어떤 사유의 그런 복잡계의 층위들을 단순화할 위험도 동시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딜레마를 넘어서 무엇인가를 친절하게 안내하고자 합니다. 그 안내는 바로 저희들의 어떤 이야기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매개로 해서 사유의 그 숲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그 안에서 나무와 풀과 꽃들을 만나는 일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어떤 때는 책 한 권에 대한 것들을 집중적으로 때로는 한 두세 권의 주제들을 엮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다양한 책들의 어떤 사유의 기쁨을 느껴보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발터 베냐민의 연구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발터 베냐민의 다양한 책들을 번역하셨던 옛날 세계의 문학이라고 하는 잡지의 주관이시고 새물결 출판사의 주관으로 계시는 조영준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서 오세요.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발터 베냐민은 사실 모든 분야, 철학, 역사, 교육학, 또 인류학, 다양한 분야의 문예 이론, 문학, 너무 많은 영역을 하고 있죠. 네. 그런 점에서 그 모든 것을 다 다룰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오늘 역사 철학의 문제를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체를 한번 이야기하기 전에 베냐민은 대단히 매력적인 사유와 또 매력적인 문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 베냐민은 어떤 사람이죠? 한번 좀 간단하게라도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베냐민은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은 우선은 이제 생물연대를 아주 물리적으로 보면 이제 1892년에 베를린에서 아주 부유한 집에서 났는데 이제 아버지가 화상, 그러니까 이제 그림 장사하시는 분이었는데 예. 엄청난 재산을 갖고 있었는데 사실은 베냐민이 이제 사망한 건 39년인데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프랑스하고 스페인 국경에서 이제 모르핀을 먹고 중독을 했는데 이제 이게 개인적인 삶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또 20세기, 그러니까 19세기로부터 20세기로 이어지는 유럽 문명 같은 어떤 무슨 얘기냐면 39년도에 독소 협약, 독일하고 소련하고 비밀 협약을 맺으면서 유럽 문명이 죽은 것처럼 마침 또 그 시기에 베냐민이 죽었고 또 1892년이면 사실은 이제 독일이 가장 이제 강성해지기 시작했을 때, 가장 번영을 구가했을 때 태어나서 그 독일 문명, 유럽 문명이 한 고비를 이제 꺾을 때 죽어서 이제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또 상징 같은 좀 의미가 있어 보이고요. 또 이제 이 상징이 겹치는 거는 다들 아시다시피 베를린의 가장 재미있는 글 중에 하나가 베를린의 유년 시절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 분야를 썼기도 했지만 동시에
모든 거를 글로 써내는 사람. 자기가 살아온 모든 것, 어린 시절. 왜냐면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제 아케이드 프로젝트는 거의 한 3,000페이지나 달하는 책인데 그 글 쓴 거 보면은 이 사람은 걷는 게 쓰는 거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모든 거를 주제화하고 글로 쓰고 아주 독특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고 그다음에 이제 베냐민이 최근에 국내에서도 많이 유행하는데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베냐민 개인만 보지 말자라는 건데 베냐민 주변에 몇 가지 사람들이 더 있는데 이제 하나가 1888년생이 이제 베냐민과 이상하게 관계가 맺어져 있는 칼 슈미트라는 사람이 88년생입니다. 89년생은 많은 분들이 이제 베냐민하고 띄어서 생각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가까이 있는 하이데거, 마르틴 하이데거라는 독일 철학자가 이제 89년생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냐민이 왜 이렇게 많은 다양한 분야에 어렵게 글을 썼냐 하면은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 세 사람이 다 쉽게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죠. 정치 철학을 썼던 그 슈미트도 그렇고.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살았던 시대가 너무너무 고단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전쟁을 2번 겪었고 기계 문명이 또 기계 문명이 들어왔고 바이마르 공화국 이제 우리는 되게 좋게 평가하지만 정권이 10번 정도 바뀌었어. 1921년부터 29년까지 그 정치적 격동하면은 소위 말한 저희 이제 386이 겪은 거는 사실은 저리 가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고단하고 복잡하고 어려운 시대를 명쾌하게 어떤 한마디 말이나 명제나 어떤 개념으로 설명한다는 것 자체는 이미 이 사람들한테는 불가능했고 또 동시에 결과적으로는 20세기 사상이 이 세 사람한테 기댈 수밖에 없었던 게 이만큼 고생하고 이만큼 고민 많이 하고 이랬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21세기 들어서도 9.12 테러가 나자마자 바로 소환되는 게 칼 슈미트와 발터 베냐민.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그에 대해 얘기를 해줄 수가 없으니까 이 세 사람이 놀라운 개념과 놀라운 사유를 전개했는데 동시에 난해하지만 또 생각해보면 해볼수록 또 이 고민의 깊이가 아주 깊은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발터 베냐민도 약간 종합적으로 올 필요가 있지 않나 뭐 그런 느낌도 듭니다. 그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그 정말 매력적인 사유 또 깊이 있는 그런 사유에도 불구하고 사실 엄청 난해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뭐 베를린의 어린 시절이나 모스크바 일기나 뭐 이런 것들은 그래도 좀 읽을만 한데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이제 야, 이 문체는 정말 대단한데 이게 뭐지? 뭐 어떤 경우는 대단히 옹호하는 듯 하는데 마지막 한 문장에서 완전히 전복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많죠. 때로는 대단히 부정적인 얘기 같은데 가만히 들어보면 이게 어떤 그 안에서 긍정성을 발견하려고 하고 그런 점에서 대단히 많은 은유와 상징 또 알레고리들을 이용해서 이제 이야기를 쭉 풀고 있는데요. 그런 베냐민의 어떤 서술 방식 그것이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있나요? 일부러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요. 이제 존칭을 어떻게 붙여야 될지만 이제 이윤호 선배님이라고 하면은 저는 약간 좀 엉뚱한데 발터 베냐민을 보는 제 개인적인 생각 중에 하나 여러 가지 생각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불교 논쟁에서 이제 돈점 논쟁을 제가 비교해서 보는데요. 뭐냐면 당시 이제 이 당시에 발터 베냐민이나 마르틴 하이데거 같은 경우가 일단 절단시키는 문제가 있습니다. 끊어내는 문제. 이제 마르틴 하이데거가 존재와 시간에서 결국 철학이라는 게 존재와 시간 문제를 다루는데 서양 철학이 존재론이라는 이름 하에 존재 망각을 가져왔다. 그거는 데카르트도 마찬가지고 칸트도 마찬가지고 어떤 의미에서 신칸타파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존재론에 대해서 인간적인 사유를 끌어나간다고 하면서도 결국 가져온 건 모든 걸 망각시키고 어둠 속으로 몰아넣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이걸 이제 어떻게 문제를 이제 오히려 잃어버리게 만들는 거죠. 부처님식으로 말하면 안다고 떠들면서도 모르는 줄 모르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 마르틴 하이데거 책이 벼락 같았던 이유가 들어보니까 우리가 한 짓이 이게 헛짓이었구나. 엄한 짓을 하고 있었구나. 이래서 그 하이데거가 그런 충격은 한 20세기 철학사를 다 끊어내는 어떤 이제 돈 의미죠. 점이 아니라 팍 어떤 돈. 그랬을 때 충격을 줬던 거고 그럼으로써 이제 거기 하이데거가 이제 뭐 존재와 존재자라든가 존재 망각 뭐 이런 식으로 새로운 창조적인 개념을 많이 끌어낼 수 있었던 거는 딱 끊어내니까 이제 새로운 게 현존재에 대한 현존재 뭐 이런 게 이제 우르르르 나온 거고 저는 또 발터 베냐민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이제 발터 베냐민도 동시에 기존의 이제 특히 역사 개념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서양 철학의 중심적인 문제가 시간과 역사 문제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헤겔까지는 역사가 철학하고 붙어 있었는데 랑케가 이제 근대 역사하고 출발시키고 그다음에 사실 이제
그 1919세기 후반에 독일 철학이 예외적으로 침묵을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위대한 인물은 키르케고르하고 니체인데 사실 이 친구들은 사실은 이제 더 잘 아시지만 니체는 이제 그 서지학을 했던 그렇죠. 사람이고 문헌학을 했었던 사람이고 키르케고르는 뭐 이제 약간 또 다 지역도 다르기 때문에 이게 공백입니다. 일종의 공백인데 이제 후설이 나타나서 다시 데카르트적 성찰을 통해서 다시 독일 철학을 출발시키려고 했는데 다 이제 독일이 문제가 새로운 출발을 어떻게 할 거냐. 새로운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인데 이제 아시다시피 신칸타크나 이제 후설은 과거의 어떤 유산들이 기대려고 했던 거고 이제 하이데거나 그 이제 베냐민 같은 경우나 칼 슈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교적인 용어를 빌린다면은 이제 돈점에서 치면은 점 말고 돈으로 가자라는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외적인 경우가 이제 철학사에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하고 안 알려져 있기도 한 얘기가 이제 그 마르틴 하이데거하고 저 카시러하고 그 요새 많이 뭐란 다보스 포럼이라고 하는 다보스에서 만나서 약간 둘이서 건고일척의 승부를 봐서 이제 그 젊은 하이데거가 약관의 하이데거가 노장 카시러를 작살내죠. 사상적으로 이제 정리를 했다 뭐 이런 그 계기가 있고 그러면서 이제 비유컨대 독일 철학이 이제 점 노선에서 돈 노선으로 이제 바뀌면서 이제 이게 한번 판이 이제 완전히 갈려지는 것 같고 그 여파가 사실은 이제 프랑스의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까지 사실은 쭉 퍼쳐가는 굉장히 파장이 큰 지적 혁명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너무 어렵나요? 어쨌거나 뭐 베냐민의 사유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난해하고 흔들기 같은 것이기도 하죠. 네. 기존에 있는 질서들, 기존이 갖고 있는 개념들, 또 기존에서 가지고 있었던 어떤 사유의 흐름들을 잘라내는 것, 그리고 흔들어서 뒤섞는 것, 그리고 그 섞은 것을 가지고 새로운 어떤 의미들을 부여하는 것, 그리고 그 부정적이고 긍정적인 것을 잘라내지만 그 부정성 속에서 또 긍정성을 다시 찾아내서 다시 되살리는 것. 뭐 이런 다양한 이르자면 뭐 꺾기, 엎어치기, 뭐 되돌려치기 뭐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했던 철학자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하나만 더 약간 보태고 싶은 거는 이제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베냐민 생각할 때 우리가 이제 돈점이라는 개념으로 볼 필요가 있고 제가 이제 베냐민을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서 번역을 많이 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요새 나오는 그 개념 중에 서발턴이라고 이제 하위 민중 주체 뭐 이런 역사학에서 이제 그렇게 재구성하려고 하는 데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베냐민 철학의 절반은 서발턴 철학이라고 볼 수 있는 되게 독특한 철학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케이드 프로젝트도 보면은 베냐민이 사실은 저는 제일 재밌는 게 쓰레기학입니다. 억압받는 자들의 관점에서 이제 모든 걸 구성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또 자본주의로 치면 화려한 상품의 그 수명을 다하고 죽어 있을 때 거리에 이제 쓰레기로 나앉았을 때에 그 자본주의의 진면목이 드러나는 게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저는 역사 철학 태제가 어려운 거는 이제 들레제 가타리가 철학이라는 게 되게 국가 철학이다. 국가에서 이제 그 왕 주위에 있는 애들이 만드는 게 철학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들레제 가타리가 소수자의 철학 뭐 이런 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들레제 가타리는 그렇게 설득력 있다는 느낌은 좀 안 드는데 베냐민은 더 강도가 셌던 거는 그 쓰레기의 입장이 돼보는 거 자본주의에서. 근데 이제 마르크스도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제가 보기엔 마르크스는 프롤레타리아가 착취는 당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자기 의식을 갖고 혁명의 주체로 나선다 이런 낙관적인 메시지를 준 건데 이제 베냐민은 이제 아케이드 프로젝트 보면은 약간 그 우울한 느낌이 드는 게 그 밑바닥에 있는 버림받고 패배하고 억압당하는 자들이 목소리를 과연 들을 수 있느냐 해서 베냐민이 매력적인 부분은 아마 그 부분이 굉장히 큰데 제 생각엔 또 그만큼 주목을 좀 못 받고 있는 부분이 그 대목이다라는 그런 생각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베냐민이 이제 지옥도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표현들을 쓰면서 이제 자본주의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결국 자본주의 사회에 대해서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순전히 제의로만 이루어진 어떤 거대한 종교인데 그런 교리도 없고 그런 종교이고 은총도 없는 무자비한 종교이고 그리고 종국에는 신까지도 죄로 끌어들이는 부채로 끌어들이는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베냐민의 의미들을
베냐민이 표현한 걸 보면 그런 얘기를 하죠. 지옥의 시간으로서의 현대, 지옥의 형별들은 이 영역에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새로운 것이다. 항상 똑같은 것이 일어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문제는 세계의 모습에 가장 새로운 것조차도 전혀 변하지 않는다는 점. 가장 새로운 것이 항상 동일한 것으로 머문다는 점이다. 이것이 지옥의 영원성을 구성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어찌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지옥이 가장 새롭게 하는, 이러자면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는 게 우리가 뭐 그런 것들을 보는데 반말리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충격적으로 하나의 상품으로서 존재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고,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지옥은 어떤 가장 새로운 것조차도 동일성으로 만들어내는 그 의미를 한번 좀 풀어봐 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또 그런 점에서 선생님이 번역하셨던 그런 아케이드 프로젝트와 연관해서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우선은 이제 베냐민이 좀 이제 지금 이제 읽어주신 부분은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약간 우회하면은 베냐민이 가장 사랑했던 프랑스 작가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당연히 이제 마르셀 프루스트인데 마르셀 프루스트는 베냐민이 이제 4권까지 번역을 실제로 잃어버린 시간에 찾아서 실제로 이제 번역을 했었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다른 맥락에서 이제 아케이드 프로젝트에서 이용되고 있는데 사실은 베냐민이 가장 많이 파보려고 했던 거는 이제 보들레르의 악의 꽃입니다. 지금 이제 뭐 말씀 주신 것 중에서 지옥 얘기인데 아마 그 지옥을 보들레르 말을 빌리면 악의 꽃에서는 이제 악에 가까운데 보들레르의 그 형용이 재밌지 않습니까? 자본주의라는 게 악의 꽃이다. 참 묘하죠. 꽃은 이쁜데 그렇죠. 그게 악에서 나온 거니까 이거를 우짜할 거냐.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이제 그게 굉장히 자본주의를 저는 어떤 대목에서는 이제 마르크스가 말한 뭐 상품 가치와 교원 가치 이렇게 하는데 그거보다는 더 자본주의를 묘하게 잘 묘파했다. 근데 이제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후대 미셸 푸코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근대성에 대한 비판이 세주의기로 이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상하게 푸코가 이상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칸트의 계몽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문제 의식을 이은 게 푸코가 이상하게 얘기하는 게 보들레르의 악의 꽃이라고 봅니다. 이상한 노선이에요. 근데 또한 더 이상한 건 그 이후의 계보가 프랑크푸르트 학파로 이어지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저는 굉장히 경청해볼 만한 거고 많은 이제 비밀이 숨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뭐냐, 푸코가 말하는 건 뭐냐면은 자본주의 비판을 새 입장에서만 가능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그래서 마르크스가 빠집니다. 사실은 그 맥락은 좀 물어보고 싶었던 건데, 근데 특히나 이제 이제 여서 복잡한 얘기인데 복잡하게 하면 한이 없는 얘기인데,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보들레르는 정치적으로는 보수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푸코도 그걸 자본주의 텍스트로 읽었고 또 사실은 베냐민도 그걸 자본주의 비판 텍스트로 읽는 거 보면은 굉장히 여기 재미있는 대목이 많고 어떤 묘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이들이 보는 자본주의 개념이라는 게 우리가 아는 자본주의라든가 또 마르크스가 보는 자본주의랑 다르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이제 자본주의에 대한 규정은 뭐 마르크스도 많이 했지만은 사실은 이제 아케이드 프로젝트에서 베냐민이 펼치려고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의미에서는 도시 연구가 아니고 자본주의를 비판할 수 있는가라는 근본 물음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자본주의가 너무 다양한 얼굴을 갖고 있고 여기 보면 이 뭐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건데, 저는 이제 굉장히 여기서 동의하면서 좀 끌어들이고 싶은 게 이제 단테인데, 단테가 지옥을 규정하는 규정이 제일 재밌습니다면 이제 저희 생각에는 지옥이라는 게 지옥불이 들끓고 뭐 유황이하고 뭐 막 온갖 징벌을 내릴 것 같은데 단테 규정이 아주 심플합니다. 단테에 따르면 지옥의 규정은 희망이 없는 곳, 그곳이 지옥이다. 그러면 그거를 베냐민이 자본주의 규정에 똑 들어맞습니다. 여기 뭐냐면은 사실은 저는 베냐민을 더 급진화시킬 수 있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본주의는 항상 꿈과 희망을 이야기하는데 베냐민이 여기서 이제 아케이드 프로젝트에도 뒤져보는 거는 그게 무효화된다는. 그렇죠. 상품 내면 이번 모피코트가 뭐 신상입니다 하면은 신상이란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거는 이제 뒤로 밀리는 거고, 여러분은 꿈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꿈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마틴 루터 킹 목사 정도가 딱 꿈을 갖고 있는 거고, 그것도 미래형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뭐 푸른 언덕에서 뛰어올 수 있는 어쩌저쩌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단테의 비유를 빌린다면은 이제 이 자본주의라는 게 가장 우리한테 모든 거를 준다고 하지만
정말 주지 않는 게 꿈과 희망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더 이걸 급진화시킨다면은 꿈과 희망이 없는 곳은 지옥이죠. 뭐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그거는 자꾸 드는 생각은 이제 자본주의가 탄생한 이후에 자본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뿌리부터 파악한 이론가들이 여럿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제일 재미있었던 거는 짐 메리 보는 자본주의, 또 이제 베냐민이 보는 자본주의, 그다음에 미셸 푸코가 보는 자본주의 이런 부분에 이렇게 마르크스가 봤던 자본주의라는 게 같이 종합해야지 그래야지 자본주의의 총체적인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가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죠. 그 아케이트 프로젝트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결국 베냐민에 의해서 자본주의 상품의 어떤 물씬이 펼쳐지는 환상적인 꿈 그런 것에 침잠해서 그로부터 깨어나는 순간 자신의 현재를 읽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모든 것을 녹여버리는 생산력의 광적인 발전, 진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속에서 폐허로 변해가는 자본주의의 기념비들 속에서 그 기념비들을 생산했던 시대와 함께 읽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본가의 기념비들이라는 것이 이제 파사주, 만국박람회, 실내 장식, 무슨 파노라마 등등을 의미하는데 결국은 인간의 공간을 표현한 건물들, 특히 그런 탐욕의 어떤 상가, 파사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곳에 진열된 상품들이 새로움의 어떤 가장 속에서 거리 산보자들 그러한 꿈의 세계로 유혹하면서 자신의 물씬성을 마음껏 만끽하게 됩니다. 그런 베냐민은 상품 물씬이라는 카테고리를 어떤 몽타주 기법을 통해서 어떤 배열하려고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몽타주 기법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떠신지 번역하시면서 또 그걸 연구하시면서 어떠신지 한번 좀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싶은데요. 근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두 가지 얘기가 가능한 것 같은데 베냐민이 몽타주를 했을 때 이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제 하여튼 그 이제 뭐 프랑스 철학자들에 따르면 철학이라는 건 이제 개념을 고안하고 개념을 발명하는 건데 독일 쪽으로 넘어오면 조금 다른 것 같은 거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하이데거나 슈미트나 베냐민이나 등등 포함해서 20세기에 들어서 가장 독창적인 철학적 언어를 산출한 건 독일 철학 쪽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니체까지 포함한다면. 근데 이제 최근에 뭐 국내에 한 10년 동안 유행했던 프랑스 철학을 보면은 어떤 새로운 개념을 고안했는지 그건 조금 저로서는 의문 사항입니다. 근데 이제 단순히 이제 이게 새로운 개념을 고안한다는 건 어떤 그 말장난이나 뭐 말이 재미있는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세계의 한 단면을 포착해서 그거를 이제 말로 명시화한 건데 이제 그거를 그 아까 말씀드린 하이데거와 이제 베냐민이 펼치는 방식이 달라지는 것 같은 게 이제 베냐민은 아까 나중에 이제 역사 개념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은 이게 선을 따라서 뭐 나선형을 따라서 질서화시키는 것 자체가 부르주아적인 역사관의 퇴폐적 모습이라고 봅니다. 절대적으로 그거는 질서를 짓는다는 건 이미 지배계급이고 지배적 시선이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건 그걸 깨는 거기 때문에 베냐민은 어떤 개념 운용이라든가 그다음에는 몽타주 수법은 베냐민으로서는 베냐민이 재주를 표현하는 게 아니고 베냐민의 철학에 따르면 아주 일관된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의 국면들을 깨버리는 거.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제 불가의 비유를 든다면 껌뻑껌뻑 졸고 있을 때 뒤에 와서 죽비로 팍 때렸을 때 모든 게 꾸벅꾸벅 졸던 거에서 확 깨는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새로운 세상을 보게 하는 아픈 게 아니고 내 이게 헛것을 보고 있었구나. 근데 이제 이게 어려웠던 거는 이제 하이데거도 존재와 시간을 쓰고 나서 자기가 실패를 선언한 이유가 그게 개선적으로 이어지지가 자본주의가 그만큼 복잡해졌기 때문에 자기가 더 해보고 싶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안 되고 나중에 이제 사실은 하이데거의 제일 야심작은 철학의 기여인데 철학의 기여가 사실은 아포리즘적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아무런 각 장과 각 개념들 간의 연관성 없이 그냥 휙 갖다 뿌린 그러니까 이제 다시 불가로 돌아가면 내가 책을 막 공부를 하고 낑낑 매고 있는데 스님이 갑자기 앞마당에 책을 확 갖다 버리고 다시 한번 봐. 근데 이런 게 아마 하이데거나 베냐민이 하고 싶었던 거기 때문에 이제 그 베냐민의 몽타주 수법은 단순히 이제 그 베냐민의 어떤 기법이라기보다는 자본주의 본질을 달려들어서 파악하려고 하는 어떤 굉장히 새로운 시도다라는 면에서 높이 평가를 해볼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베냐민 여러 가지로 이제 난해하기도 하고 이제 복잡하기도 하고 베냐민 스스로도 이제 끊임없이 많은 것에서 변화하고 또 각각의 주제를 다루고 있을 때 그것이 일관되로 꿰뚫고 있는 것이 있는가라고 할 때 참 쉽지 않은 철학자이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이제 몽타주 기법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의 문제를 차분히 뭔가 개혁하거나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어떤 another thing에 대한 의미들을 던져주려고 했던 것이 이제 베냐민의 핵심적인 건데요. 요즘 최근에 이제 뭐라고 할까요? 역사 교과서 문제가 이제 대두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베냐민에게 우리가 많은 것들에서 그 사유들의 고민들, 그 질문들을 받아들이는 것 중에 하나가 역사 철학에 관련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좀 넘어가 보고 싶은데요. 베냐민은 그런 생각을 하죠. 진보의 신화에 의해 억압되어 온 역사 전체를 구제하려고 의도합니다. 역사의 천사라는 알레고리를 통해서 일정하게 이제 역사적 완전 복구라고 할까요? 뭐 이런 걸 꿈꿨던 사람일 텐데요. 많은 사람에게 읽히고 있고 또 인용되고 있고 그걸 죽여라고 얘기하면서도 모든 사람의 생각이 다 다르고 해석이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역사 철학 태제의 어떤 9번 파울 클레에 대한 새로운 천사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제가 그 부분을 잠깐 읽어볼까 하는데요. 그것을 가지고 이제 한번 설명이 좀 되면 어떨까 싶은데요. 먼저 본문을 좀 읽어보죠. 파울 클레가 그린 새로운 천사라는 그림이 있다. 이 그림의 천사는 마치 자기가 응시하고 있는 어떤 것으로부터 금방이라도 멀어지려고 하는 것처럼 묘사되어 있다. 그 천사는 눈을 크게 뜨고 있고 입은 벌어져 있으며 또 날개는 펼쳐져 있다. 역사의 천사도 바로 이렇게 보일 것임이 틀림없다. 우리들 앞에서 일련의 사건들이 전개되고 있는 바로 그곳에서 그는 잔해 위에 또 잔해를 쉼없이 쌓이게 하고 또 이 잔해를 우리들 발 앞에서 내팽개치는 단 하나의 파국만을 본다. 천사는 머물고 싶어 하고 죽은 자들을 불러일으키고 또 산산이 부서진 것을 모아서 다시 결합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천국에서 폭풍이 불어오고 있고 이 폭풍은 그의 날개를 꼼짝달싹 못하게 할 정도로 세차게 불어오기 때문에 천사는 날개를 접을 수도 없다. 이 폭풍은 그가 등을 돌리고 있는 미래 쪽을 향하여 간단없이 그를 떠밀고 있으며 반면 그의 앞에 쌓이는 잔해의 더미는 하늘까지 치솟고 있다. 우리가 진보라고 일컫는 것은 바로 이러한 폭풍을 두고 하는 말이다. 대단히 의미심장한 그리고 많은 알레고리가 어떤 상징들로 이제 꽉 차 있는 내용인데요. 결국 베냐민이 이제 역사 철학 태제에서 이 문제들을 이제 던졌고 그것이 이제 많은 이들에게 주목하게 했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해석해 볼 만한 이르자면 폭풍이 불고 있고 잔해가 쌓이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진보로가 일컫는 것이 바로 이 폭풍의 의미들이고 그리고 천사는 막 입이 탁 벌어져 있고 눈은 크게 뜨고 있고 그가 하고 싶은 거는 막 자네들을 막 다시 재조립하고 싶어하고 그렇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뭐 이런 얘기들의 상징들이 그 안에는 녹아 있는데 이 부분을 먼저 설명 좀 해주시고 한번 이야기를 좀 풀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베냐민의 역사 철학 태제가 어렵게 느껴지는 거는 추상 개념 속에서만 자꾸 놓고 생각해서 그런 대목이 상당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베냐민이 이걸 쓴 게 39년인데 그 당시는 이제 독소 협약이라는 이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진보적인 지식인으로서는 누구도 설명하지 못하는 이제 난국 아프리아에 빠진 상태였는데 이 태제를 이해하기 쉽게 이제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풀어보자면은 아주 쉬운 태제들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자식을 키운다고 했을 때 자식이 공부를 되게 못합니다. 그럼 자식이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잘할 겁니다. 조금 하면 더 나아집니다. 이 두 가지 얘기가 자식들만이 하는 게 아니라 또 저희가 술을 많이 먹고 오면 와이프한테 하는 얘기도 그렇죠. 앞으로는 뭐 다음부터는. 근데 베냐민이 사실은 그 독소 협약을 보는 시각 중에 하나가 어떠냐면은
부르주아 문명이 가장 많이 유혹되는 그러니까 이 억눌린 사람들을 유혹하는 방식이 두 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는 베냐민이 이 역사 철학 태제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미래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야 된다. 그 파울 클레 천사가 미래를 안 보는 게 그렇습니다. 예. 미래를 보는 순간 예. 그거는 지배계급의 역사관에 불복하는 거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프로그레시비즘 그러니까 진보주의, 점진주의 뭐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데 그건 삼인주의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 노동자 계급이 오늘은 월급을 100원 받지만 내일은 101원 받으니까 열심히 투쟁하든지 열심히 일하든지 이게 자본주의 두 가지 운영 방식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베냐민은 거기서 이 억눌린 자들이 이게 이제 마르크스주의랑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이제 앞으로 해방 세상이 오니까 노동자 계급이 단결해서 뭐 당 지도부를 만들고 이제 이런 식의 보통 레토릭인데 베냐민이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건 과거를 구원하자는 얘기합니다. 묘한 얘기인데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이미 우리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었다는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베냐민이 약간 신학적인 사유하기 때문에 가능한데 예수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런 말씀을 저는 이제 신자는 아니지만 하시는 말씀이 천국은 이미 와 있다. 너희들 세 명이 모여서 내 이야기를 하고 너희들이 형제처럼 내가 말한 형제처럼 지내면은 천국은 너희 것이고 천국은 거기 있는 거지. 네가 죽어서 벌 받으러 간다든가. 선배님 아시지만은 불교에서도 천당과 지옥 개념이 그게 약간 보수적인 개념, 굉장히 보수적인 개념입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로 천국과 지옥 개념이 굉장히 그 길거리에서 위협하는 개념이지. 성경 어디 읽어봐도 너 그따위 식으로 하면 그렇죠. 뭐 지옥 간다. 그런 건 없죠. 그런 건 없습니다. 베냐민이 그래서 어려운 얘기한 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미래 얘기하지 않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미래가 중요한 게 하나도 아닙니다. 미래에 뭐 마치 더 좋아질 것처럼 그거는 굉장한 공수표고 베냐민이 몇 진보라고 하는 엄청난 그런 어떤 이미지 환상 뭐 이런 거에 대한 거부들이 그러죠. 있죠. 그래서 저는 베냐민이 굉장히 우리 이제 굉장히 소중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우리 인간 존재에 대한 존재론이기도 한데 대부분 우리가 하는 거는 이제 현실이 괴롭다. 현실을 벗어나야 된다. 그게 이제 항상 인간들이 또 핑계를 대고 근데 또 베냐민은 그걸 저희를 전곡을 져서 자본주의는 그렇게 시키는 거다. 너 현재가 그러니까 이제 베냐민이 말하면 예츠드 차이트 지금 시간 지금 시간에 네가 충실히 살아가고 그 자원들은 네가 살아온 역사 속에서 있다. 그걸 잘 보면은 혁명의 동력과 혁신의 동력은 거기 있는 거다. 근데 이제 예를 들면은 저희가 대학생 때 이런 거 읽으면 이게 무슨 소리냐. 속된 말로 이게 무슨 귀신이 신나라 까먹는 미래가 없고 희망이 없다면 운동을 왜 하냐. 그렇죠. 예를 든다면 아니 그건 오늘보다 내일은 오늘보다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니냐. 뭐 무슨 이 아저씨 무슨 얘기야. 뭐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지만 이게 가만히 보면은 이제 그냥 현재성에 대한 문제에 주목하고 있는 거죠. 정국을 저는 찔렀다고 고개가 많이 끄덕여서 이거를 그냥 너무 추상적으로 보지 말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왜냐하면 아까 이제 예수님도 그 얘기한 거 천국이라는 게 어디 뭐 멀리 있어서 열심히 해서 공을 쌓아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 너한테 천국이어야 되고 이 순간이 행복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게 아마 맞을 거예요, 그죠? 그래요. 그런 점에서 이제 베냐민은 사실 기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죠. 뭐 여러 가지 그 안에는 이제 또 분류도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큰 틀에서 보면 기억인데요. 기억 미래가 아니라 우리는 열린 과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주목해야 되고 그 열린 과거를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지금 여기라고 하는 현재성에 대한 의미를 얘기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면 과학이 확정한 것을 기억은 수정할 수 있다고까지 이제 베냐민은 이야기를 합니다. 베냐민에 의하면 뭐라고 할까요? 어떤 만일 우리가 지금 현실을 책임질 수 있는 철학이 있다면 그것은 모든 사물을 관찰할 때 이것들의 구원의 관점에서 나타나게 될 모습으로 관찰하는 태도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점에서 이제 아도르노에 의하면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세계를 유사성의 세계로 전치하고 낯설게 나타나게 함으로써 그것에 갈라진 틈과 균열들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각들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이제 아도르노도 이제 베냐민의 이야기를 받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아무런 폭력 없이 그런 의미를 갖는 거죠. 그래서 베냐민의 6번 태제를 보면 그런 과거를 역사적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그것이 원래
어떠했는가를 인식하는 일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위험의 순간에 성강처럼 스치는 어떤 기억을 붙잡는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더욱이나 7번에 보면 정말 재밌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역사를 솔질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자신의 과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7번에서 이야기하는 바를 제가 잠깐 읽어볼 텐데요. 그것을 가지고 이제 뒷부분을 잠깐 읽어보면 선생님 그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한번 7번에 대한 이야기 뒷부분부터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늘 승리를 거둔 사람은 오늘날 바닥에 누워있는 자들을 짓밟고 가는 지배자들의 개선 행렬을 함께 동참하는 셈이다. 전리품은 통상적으로 늘 그래왔듯이 개선 행렬을 따라다닌다. 사람들은 그 전리품을 문화재라고 칭한다. 그 문화재들은 역사적 유물론자들은 거리를 두고 바라보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유물론자가 문화재들에서 개관하는 것은 하나같이 그가 전율하지 않고서는 생각할 수 없는 곳에서 온 것들이기 때문이다. 그것들은 그것을 만들어내는 위대한 천재들의 노고에 뿐만 아니라 그 천재들과 함께 살았던 무명의 동시대인들의 노역에도 힘입고 있다. 동시에 야만의 기록이 아닌 문화의 기록이란 결코 없다. 그리고 문화의 기록 자체가 야만성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그것이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간 전승의 과정 역시 야만성을 벗어나지 못한다. 따라서 역사적 유물론자는 가능한 한도 내에서 그러한 전승에서 비껴선다. 그는 결을 거슬러 역사를 솔질하는 것을 자신의 과제로 본다. 이 역사를 거슬러서 솔질하는 것, 그게 이제 과거에 대한 어떤 성광처럼 떠오르는 기억들을 하는 걸 텐데요. 이 문제들을 조금 더 한번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것도 저는 쉽다고 생각하는데 예. 이제 여기서 선배님 이제 읽으면서 딱 드는 생각은 푸코입니다. 예, 네, 그렇죠. 진리, 그러니까 트루스 레짐의 구성, 예, 예. 진리라고 하는 게 진리를 구성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이 배제되고 예. 억압되고 또 짓누려지는가. 푸코 작업은 여기서 이제 베냐민이 한 작업을 예, 예.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물론 이제 푸코랑 베냐민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만은 저는 많은 작업이 푸코가 해낸 많은 작업이 베냐민이 역사 철학 태제에서 한 거를 보여주는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역사에서 진리, 전승, 또 이야기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무수한 것들을 빼내는 예, 예. 그러면서 지배자의 시선을 곁들이는 이 과정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이제 푸코의 도움을 조금 받으면은 베냐민의 통찰이 오히려 더 반짝반짝 빛나고 또 푸코가 하는 작업이 오히려 뭔가 푸코가 이제 담론의 이론가가 아니라 푸코 역시 이제 사실은 성적 정체성에서 이제 소수자니까. 예, 예. 저는 이제 사실은 제가 푸코까지야 뭐 떠들면 안 되겠지만 예. 푸코와 베냐민이 저는 굉장히 한국에서 소중해져야 중요하고 소중해져야 되는 게 억압자, 억누린 자, 역사에서 배제된 자들이 역사를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나머지들의 역사죠. 자녀들의 역사 이런 거를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이제 좌파다, 뭐 과격하다 이렇게 얘기들 안 하지만은 레디칼하다라는 그 어원적 의미에서 보면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 역사 철학 태제에서 제일 재밌게 처음 읽으면서 충격을 받았던 게 첫 번째 이야기예요. 자동 인형에 대한. 그렇죠. 그걸 보면서 저는 와 이게 뭐지?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한번 제가 길지 않으니까 잠깐 읽어보면서 이제 그 얘기를 좀 하면서 이제 이 이야기를 좀 풀어올 텐데요. 한 자동기계가 있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기계는 사람과 장기를 둘 때 이 사람이 어떤 수를 두던 반대수로 응수하여 언제나 그 판을 이기게끔 고안되었다. 터키 복장을 하고 입에는 수연통을 문 한 인형이 넓은 책상 위에 놓인 장기판 앞에 앉아 있었다. 거울 장치를 총해 이 책상은 상대방에서 훤히 들여다볼 수 있다는 환상을 불러일으켰다. 실제로는 장기의 명수인 꼽춘안쟁이가 그 속에 들어앉아 그 인형의 손을 끈으로 조종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이 장치에 상응하는 짝을 철학에서 표상해 볼 수 있다. 역사적 유물론으로 불리는 인형이 늘 이기도록 되어 있다.
그 인형은 오늘날 주지하다시피 왜소하고 흉측해졌으며 어차피 모습을 드러내서는 안 되는 신학을 자기 편으로 고용한다면 어떤 상대와도 겨뤄볼 수 있다. 저는 이게 뭔가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처음 베냐민을 읽었을 때 이 글을 읽었었는데 정말 그때 정말 대단히 매력적으로 빠져들기도 했지만 앞으로 제가 베냐민을 읽을 때 얼마나 고난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기도 한데요. 이러자면 저는 이제 자동 인형 기계가 늘 이기게 돼 있고 그 밑에는 이제 고추 남쟁이가 조종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역사 유물론이다라는 것이고 그런데 이 역사 유물론이 뒤에 보면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소하고 흉측해졌으며 어차피 모습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 이것이 갖고 있는 상징들에 대해서는 선생님 생각은 좀 어떤지 한번 이야기를 듣고 싶네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게 이제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이게 베냐민이 이 입장이 예, 예. 과연 베냐민의 입장이었냐 아니었냐 그게 예. 저는 헷갈리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왜소하고 못생겼으며 그 모습을 바깥으로 드러내서는 안 되는 신학인데 저는 이 대목 보면서 스탈린을 바로 떠올립니다. 왜소하면서 못생겼고 예, 후기에 특히 스탈린에 대한 실망을 많이 하게 되는 그걸 거죠. 예견했다고 이게 예. 베냐민 입장이 뭔지 모르겠는 게 그걸 예견한 건지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공산당 역사가 사실은 역사 유물론의 역사가 지금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모든 나라의 공산당 운동이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사실은 이 당 지도자들이 물론 이제 훤칠하게 뭐 이제 베냐민이 말하는 이제 이거 왜소하고 못생겼다는 거는 이제 비유적인 의미니까 일단 물리적 모습을 갖고 얘기는 아닌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가야 되는 건데 이렇게 이제 실제로는 이렇게 되면서 굉장히 비극적인 게 역사가 비극적으로 점철이 됐죠 사실은. 그런데 이게 베냐민이 이거를 역사 여기 보면 약간 중립적으로 쓴 거예요. 제가 보면 이거는. 그래서 이게 베냐민이 그 당시에 이제 상황이 독소 협약이 되니까 절충을 하면서 타협을 한 얘기인지 이 얘기가 아니면은 역사 유물론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예언인지. 근데 왜냐하면 역사 유물론이라고 하는데 유물론이 이제 베냐민이 그래서 어렵다고 보는 게 유물론적 신학이라는 형용 모순 관계에 들어갑니다. 유물론은 신학을 배제해야 되는 거고 신학은 유물론을 배제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도르노나 이런 사람에게 또 욕 먹기도 했죠. 욕을 많이. 먹고. 그래 또 이제 이 신은 사실인데 이 신이 더 문제는 이게 꼽추 인형이죠. 하느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신학이 이 밑에 있는 게 역시 자녀자들 등이 굽은 그런 건데 이제 또 어떤 의미에서 이제 이런 의미에서 베냐민이 읽는 매력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만큼 역사를 정확하게 보여준 해안이죠. 유물론이 결과적으로는 신학으로 변질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지. 그럴 수도 있네요. 여기 묘한 뉘앙스가 있어서 요거는 단언하기는 좀 어려운 대목이지 않나. 이 글을 읽으면서 그때 제가 가졌던 충격은 이게 뭐지? 이런 거였는데요. 예를 들면 역사적 유물론이라고 하는 그 무기라는 건 언제나 장기에서 이길 수 있고 언제나 세상을 이기는 승자의 어떤 의미를 갖고 그것을 조정하는 것은 꼽추난정이 즉 나머지들의 역사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이것까지는 이제 역시 베냐민이야. 이런데 뒤에 딱 하면 그것이 흉측해지고 그것이 이제 결국 왜소해지고 추해지는 어떤 모습들을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그런 과정에서 그리고 그것이 이제 결국 신학과 어떤 손을 잡게 되는 어떤 이미지 속에서 이게 되게 여러 가지 중의적 의미들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역사라는 것을 어쩌면 큰 틀에서 보고 있는 것은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도 좀 그러니까 하게 이제 됩니다. 요 대목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좌파 운동 내지 막스주의 운동이 20세기에 실패한 게 국가의 소멸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못했다. 그게 한쪽 비판으로는 맞는데 동시에 베냐민이 저는 해안이라고 보는 게 당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었다. 이 당을 어떻게 할 거냐. 당이 이제 그렇게 타락해 갔을 때 사실은 이제 국가를 소멸시켜 나가야 될 건 당이었기 때문에 또 핵심적인 문제의식은 당으로 가 있었어야 되는데 이제 20세기 역사 좌파 운동 내지 막스주의의 비극은 당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었던 게 지금 중국 공산당까지 계속 이어지는 어떤 건데 이게 이제 그 지금 좌파 운동이라는 거는 잘생기고 또 거대하고
모습을 항상 드러내는 신학이 돼 있는 게 지금 사실은 이제 문제지 않습니까? 예, 예. 베냐민이 이제 이걸 어떤 의도로 얘기했든 간에 베냐민이 요 지점은 굉장히 아픈 이제 우리들의 아픈 지점들이기도 하고 또 정확한 해안 같기도 하고 묘한 울림을 낳는 대목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까 기억의 문제를 잠깐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저는 이태제에서 이야기하는 것들도 정말 매력적이었거든요. 제가 잠깐 좀 이태제도 좀 읽어볼게요. 우리에게서 중간 부분부터 좀 읽어볼까 하는데요. 우리에게서 부러움을 일깨울 수 있는 행복은 우리가 숨 쉬었던 공기 속에 존재하고 우리가 그 다음이 정말 저는 재밌었는데요. 말을 걸 수 있었을 사람들, 말을 걸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말을 걸 수 있었을 사람들, 우리 폼에 안길 수 있었을 여인들과 함께 존재한다. 달리 말해 행복의 관념 속에는 구원의 관념이 포기할 수 없게 함께 공명하고 있다. 역사가 대상으로 삼는 과거라는 관념도 사정은 이와 마찬가지다. 과거는 그것을 구원으로 지시하는 어떤 은밀한 지침을 지니고 있다. 우리 스스로에게 예전 사람들을 맴돌던 바람 한 줄기가 스치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귀를 기울여 듣는 목소리들 속에는 이제 침묵해버린 목소리들의 메아리가 울리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구애하는 여인들에게는 그들이 더는 알지 못했던 자매들이 있지 않을까? 만약 그렇다면 과거 세대의 사람들과 우리 사이에는 은밀한 약속이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지상에서 기다려졌던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우리 이전에 존재했던 모든 세대와 미약한 메시아적 힘이 함께 주어져 있는 것이고 과거는 이 힘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 태제가 저한테는 정말 매력적으로 다가왔고요. 이걸 보면서 당시에 호르크하이머나 아도르노를 엄청 비판했겠다 이런 관념 덩어리 뭐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한자가 마음에 안 들죠. 근데 이제 정말 대단한 이 대목은 되게 저는 재미있고 쉬운데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냐민이 진보와 미래를 우리 사회에서 몰아내자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20세기 초로 돌아가면은 다들 아시는 마르셀 프루스트는 5살짜리가 컴백하는 건 또 과거로 돌아갑니다. 그 마들렌 과자 냄새를 맡으면서 과거에 행복했던 시간으로 돌아가고 여기 이제 아름다운 여인들 얘기 나온 아름다운 아가씨들의 그늘에 이렇게 해서 할머니랑 기차가 여행 갔던 이야기, 자기가 짝사랑했던 여자 이야기. 근데 이거는 단순히 이제 기억으로 돌아가는 거는 이제 마르셀 프루스트만 아니고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넓게 보면 프로이트도 사실은 과거의 기억이 인간을 규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사실은 그런 얘기고. 그 안에 구원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의 문제는 거기 있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약간 너무 끌어다 붙이는지 모르지만 제임스 조이스가 말한 에피파니. 어떤 순간에 반짝이는 거. 과거의 어떤 순간이 진리가 반짝거리는 에피파니라는 얘기나. 그다음에 뭐 유명하지만은 제임스 조이스의 대표작이 율리시즈인데 그거는 저 그리스 얘기입니다. 그것도 과거로 돌아가는 얘기인데 제가 보면 20세기 초반에 유럽 문화가 진보와 어떤 미래에 대한 거부 작용, 물론 한쪽에는 이제 미래파 운동들이 있습니다. 뭐 다다이스트들이나 이런 계열이 있지만 또 하나 계열은 과거의 기억, 또 더 덧붙이면은 이제 그 베리고송의 기억의 지속, 이 개념들 사실 20세기에 그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엘리엇도 사실은 황무지도 사실은 그리스 로마로 돌아가서 그리스 로마의 틀로 봤을 때 현대 대도시 런던으로 대표되는 문명들이 이게 얼마나 황무지냐 그런 반격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개념으로 보면 우리가 말하는 이제 보수 진보 개념이 약간 달라집니다. 그래서 베냐민이 한국에서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자꾸 베냐민을 한국적 진보로 보는 겁니다. 근데 한국에서 이 책을 읽는 분들은 엘리엇의 황무지를 진보적이라 보지 보수파로 보거든요. 물론 자기 보수파로 했지만은 문명 비판으로 치면 엘리엇의 그 황무지라는 책은 어마어마한 비판서죠. 베냐민을 그런 식으로 보면 베냐민이 지금 얘기하는 어떤 과거의 것들 속에서 현재를
현재에 대해서 진정한 눈을 뜰 수 있는 예, 혁명적인 예, 것이 예, 감춰져 있고 예.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었을 어떤 것들이다라는 예, 예, 얘기는 뭐 조금 이해가 되지 않으실까라고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사랑했던 구애했던 이것이 아니라 그것은 어쩌면 지나가 버린 그냥 흐름인데 사랑했을 수 있을 것 같았던 그것이야말로 이제 행복의 의미들을 규정하는 것이고 우리가 과거를 기억할 때 이제 그럴 가능성을 지금 현재에서 열어놓는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런 점에서 보면 그 문장 속에 들어있는 이런 의미들이 네네. 저는 이제 막 전율하게 했던 이런 의미들을 갖는데요. 그런 점에서 보면 베냐민은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미래라고 하는 진보주의가 만들어내는 이 또 다른 이데올로기와 네. 싸우고자 했고 네네. 지금 여기에서도 우리가 미래라고 하는 것들의 의미들을 한 번쯤 되짚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제 아간벤이 그 예외 상태라는 이야기를 할 때 이 예외 상태를 이제 사실 베냐민의 역사철학 태제에서 이제 끌어와서 이제 아간벤이 이야기하지 않나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에서 한번 그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예외 상태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죠? 그러니까 뭐 비유적으로 두 가지를 든다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 상태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이제 사도 바울이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을 잡으러 다녔죠. 현상금이 붙어 있으니까 쫓아다니면서 저 사람이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국가보안법 사범이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갑자기 눈을 확 잃고 나서 예수님 추종자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 예외 상태를 가장 좋아하는 건 대기업입니다. 마누라와 못 빼고 다 바꿔라. 새로 나라. 오늘은 내일과 또 달라요. 또 달리. 자본주의가 가장 제일 좋아하는 게 그 자본의 혁신. 자본은 맨날 혁신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 베냐민이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입이 비상 상태를 이제 그거를 봐야 된다라는 그 얘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자본주의가 사람들을 닥달하는 방식이 항상 예외 상태로 몰고 가려고 하고 요새 이제 출판으로 치면 경제 경영서들이 맨날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침형 인간. 그래서 이제 매일 달라져야 되고 오늘은 또 달리 해야 되고 내일은 또 달라야 되고 그게 항상 이제 닥달해야 되고 이번 달 성적은 지난달하고 달라야 되고 베냐민이 이제 저는 그런 의미에서 베냐민의 통찰은 참으로 빛나는 대목들이 많다고 생각하는 게 자본주의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뭘 인간들한테 요구하는가. 그래서 이제 진정한 예외 상태를 어떻게 끌어낼까. 진정한이라는 의미가 다른 건데. 그렇죠. 사실은 이제 베냐민의 이런 사유가 무궁무진하게 있었는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프랑크푸르트 학파는 좌파 진보 쪽이기 때문에 베냐민의 이 모습이 안 보이는 겁니다. 1절. 아도로노는 뭐 딴 얘기를 하는 거니까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또 저는 이제 하이데거와 베냐민이 같이 간다고 동일하다는 뜻이 아니라 문제지 같다고 보는데 프랑크푸르트 학파 입장에서는 하이데거를 안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결과 이제 프랑크푸르트 학파 자체도 자기들의 문제 의식이 좁아지고 문제폭이 협소해지면서 베냐민이 진정으로 무슨 얘기하는가를 에베베베베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가 이제 아간벤이라는 이탈리아 출신 그리고 이 사람은 정치 철학으로 그러니까 그건 이제 이탈리아적 맥락이 있는데 이탈리아에서 이제 그 좌파 운동이 다르고 그래서 이제 그람시의 영향이라든가 그래서 정치 철학적으로 독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베냐민의 그러니까 이제 프랑크푸르트 학파 입장은 그냥 비판 이성 이런 입장에서 본 거니까 그게 이성이란 관점을 갖고 베냐민을 읽어야 거의 읽히는 게 없습니다. 그 틀에서 프레임워크에서 봤을 때는. 근데 이제 아간벤은 정치 철학적 입장에서 봤기 때문에 이 풍부한 걸 끌어내면서 사실은 이제 21세기 베냐민을 부활시킨 게 이제 아간벤인 거고 기왕의 국내에서라든가 미국에서 이런 쪽에서는 베냐민에서 이런 게 있었냐 과연. 그리고 미국도 이제 9.11 테러가 나면서 미국이란 제국은 예외 상태가 없는 제국이었는데 예외 상태가 생기니까 9.11이라는 구멍이 뚫리니까 그럼 도대체 이 사유를 길어올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베냐민을 끌고 들어간 결과적으로 이제 그런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아간벤의 굉장한 기여이자 공헌은 바로 이제 그 대목에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참 이렇게 무식하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이거 참 어떡하죠? 대책 없다 큰일 났다. 그래서 어쨌거나 자 오늘은 조영준 선생님을 모시고 어떤 한 골목들을
헤맸습니다. 헤맸고 그 골목 안에서 있는 담장에 비치는 햇살들, 그 햇살 옆에서 조용히 숨어 있는 꽃들도 한번 살펴보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베냐민이라고 하는 그 사유의 어떤 흔적들은 그렇게 저는 적어도 그렇게 쉽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유의 중심에 한번 도달해 보려고 하는 것도 저는 의미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은 어떠실지요? 한번 이 기회에 한번 이 가을에 한번 베냐밀에 한번 들어가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저도 짧게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 첫째는 베냐민은 저의 어떤 모자라는 어떤 설명보다도 재미가 있습니다. 예. 두 번째는 쉽다고 말씀드린 거는 여러분을 유혹하는 목소리라고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베냐민은 읽을 때 추상적인 부분이 있으면은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내 삶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보면 그 아포리즘이나 어려운 글들이 새롭게 다가오기도 하고 또 매번 다르고 또 깊은 울림을 주는 사상가인 것 같습니다. 어렵더라도 한번 자기 삶을 돌아보는 의미에서 베냐민을 예.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